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은 그 처음 오신 분들 밖에 없으니까 1, 2강 서머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1강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오늘 강의 마지막에도 같은 얘기가 비슷하게 나올 건데 그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룰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룰이 바뀌었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네, 낯서시군요. 이게 출구 전략이 뭡니까? 출구 전략이. 근데 이제 그 정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그 어떤 거냐면 2008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터진 거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가장 먼저 썼던 방법. 네, 돈 찍어서 푼 거죠. 근데 돈 찍어서 푼다는 게 뭐 지금까지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경기가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중에 돈을 풀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높여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까지 가는 것이 이제 양적 완화죠. 쉽게 말해서 돈을 맡기면 이자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을 저장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양적 완화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대출 이자를 좀 싸게 해서 이때 좀 살아 어차피 전세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미국은 한 발 더 나간 거죠. 중앙은행이 집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중앙은행은 돈을 찍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위기가 100년 만에 올 만한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락이 계속되다가 멈춘 시기가 있어요. 주가가 갑자기 바닥을 찍고 상승을 다시 시작한 게 언제냐면 미국 정부가 우리도 예금자 보호 제도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무제한 보증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다 보증을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위기는 이제 하락은 끝이 났고 상승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4번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이제 그 돈들이 지금까지는 별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돌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1강의 핵심이었고요. 2강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멀리 앉으시나요? 2강은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였고 오늘은 2강에서 약간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우리 믿음이 있죠. 강남 불패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정말 그게 믿을 만한 것들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그 중산층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간단했어요. 돈 모은다는 거. 그렇게 머리 쓸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찌질하기만 하면 됐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적금 넣고 그리고 적금이 만기되면 예금 넣고 그리고 또 예금을 넣고 또 적금 계속 넣죠. 그게 계속되다가 보면 어느 정도 목돈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 그때쯤 결혼을 한다거나 하면 뭐 만약에 뭐 청약을 받게 되거나 분양을 받게 되면 로또고 그게 아니면 집을 사기라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또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면 뭐 나중에 되면 은퇴할 때는 집 하나는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의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자산 형성이 됐고 우리나라 중산층은 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금 부자 별로 없어요. 현금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은 강남 사람들 좋아할 것 같죠?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강남 사람들은 집이 비싼 거예요. 현금은 별로 없어요. 정말 돈 있는 건 명동의 사채시장 이런 데죠. 진짜 캐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이런 게 약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좀 심합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현 정부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동산 그 지키려고 얼마나 이제 애를 쓰는지는 그것 때문에 전세에 드는 사람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많이 좀 몰아가는 게 있어요. 전세 힘든 건 맞습니다만 언론은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을 사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두 가지 투독입니다. 투독. 독재와 독점의 시대죠. 뭐 정치는 독재고 그리고 경제는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쭉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중산층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집 하나 있고 그럴싸한 차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이제가 되면 어떤 사람이면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네, 자가주택. 네, 네 뭐 한 2,000cc 이상의 자동차 있고. 네, 거의 정확하시네요. 근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 일단 서울에 32평 아파트자 32평 아파트인데 대출이 없어야 되는데 대출 없는 3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2,000cc 이상의 자가용이 있고 그리고 현금 자산이 한 1억 정도 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설문했더니 그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중산층을 살리자 해서 중산층이 뭐냐 물어보니 강남에 집 있는 사람 중산층 아닌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꿈 같은 이야기죠. 아무튼 그런 건데 이걸 또 프랑스에서 물어봤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중산층의 기준을 물어봤더니 대답을 뭘로 했는지 아십니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친구가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 그리고 하나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국격의 차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돈밖에 모르는지를 어떻게 사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 물어본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돈에 환장을 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국격의 차이죠. 국격의 차이입니다. 뭐 근데 양쪽 다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기를 해보려고 했다가 옷걸이 되고 뭐 이런 건 많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더 그런 건 아니에요. 설마 뭐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독일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거는 IMF고요. IMF 전후는 그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IMF는 특집으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IMF 전과 후는 다른 나라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치 미국이 링컨 대통령 이후에 통일되는 거 이후 전후를 구분할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와 조선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건 초기 때는 되게 좋은 거였는데 우리 IMF는 좀 반대였죠. 제가 보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의 환란이 IMF 아니었나 6.25를 제외하고 그런 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하면 우리 여기 서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큽니다. 메트로폴리탄의 모습을 갖고 있고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냐? 원래 일제 시대 때나 뭐 조선 시대 때는 뭐 흔히 말하는 사대문 있죠. 사대문 안이 이제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경성, 한양 뭐 이랬고 용산까지 쳐져요. 왜 용산을 쳐주냐면 여기 한강에다가 이제 뭐 갖고 오잖아요. 마포가 원래 부자 동네지 않습니까? 전국의 쌀들이 마포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포자 들어가는 데가 이제 다 항 같은 거죠. 영등포, 마포 뭐 이런 데가 좀 그런 건데 예전에 이렇게 뭐 엽기 비슷한 모양으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조금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한 요 정도. 그러다가 이제 49년쯤에 여기까지. 예전에는 여기는 서울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44년쯤에 여기서 영등포까지가 포함됩니다. 영등포까지가. 그리고 49년만 하더라도 여기가 끝이잖아요. 여기가 어디면 합정 마포거든요. 마포 종점 아시죠? 지금 마포가 종점이 아니죠. 환승역이지. 트리플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공덕 이런데.
근데 거기가 마포 종점이라는 노래가 왜 있게 있어요? 실제 마포가 종점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63년도에 이 현재의 모습을 가져가요. 현재 모습.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63년도에 그 서울이 지금 이 정도의 크기로 되는데 지금도 수유리 망우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 왜 수유리 망우리면 실제 그때 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그 이름이 사용되는 건데 그래서 11개면이 그 63년도에 편입이 돼서 서울이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뭐 이유가 있었기보다는 뭐 되게 조금 이제 그냥 일시적이고 우연하고 좀 당황스러운 일들의 결과로 이렇게 서울이 커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안녕하세요. 역시 8시쯤 되셔야 다들 오시는구나. 이게 5.16이 터지고요. 이제 그 박정희가 이제 뭐 쉽게 말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동참했던 세력들이 이제 나라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제 서울시장은 윤태일 서울시장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한신이라고 당시 내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군위에서나 뭐 이 양반이 조금 더 엘리트예요. 조금 더 엘리트인데 당시는 서울이 그 내무부 소속이었거든. 지금 국무총리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좀 다른 도시하고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았는데 소위 말하는 짬밥도 더 되고 계급도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하한테 어,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특히 군인들 그런 거 못 참잖아요. 그리고 군사 쿠데타 하는 사람들은 뭐 12.12도 마찬가지고 5.16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급을 안 시켜주니까 그냥 엎어버린 거거든요. 목숨 걸고 쿠데타까지 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근데 왜 한신이 더 윗자리로 갔을까? 간단히 박정희가 그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왜그 만주에서 그 독립군 때려잡을 때 그 만주 군벌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주 계파였던 거죠. 그래서 같은 쿠데타를 했지만 얘가 더 측근인 거지. 그래서 조금 높은 자리. 당시 내무부 장관이 그 끝발이 괜찮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 왜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군에 가면 이제 군용 차들 이제 번호가 있잖아요. 1호차, 몇 호차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것보다 숫자가 낮아요. 당연한 거겠죠. 자꾸 눌러지니? 뒤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못 참았다가 이 한신 내무부 장관이 어느 날 보신탕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3달 정도 입원을 해요. 이때를 놓치지 않았던 윤태일 서울시장이 이제 11개 면을 포함해서 아까 63년도 넓어진 거 있죠. 그걸 포함해가지고 서울시를 좀 키우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3개월 만에 다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되고 그 전에도 특별시긴 했지만 그 위치가 내무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의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역시 뭐가 행정적으로 뭐가 필요해서기보다는 그냥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주 좋죠. 무조건 1계급 특진이죠. 왜 자기 자리가 높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내무부 밑에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공무원도 이제 나쁠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은 이렇게 된 거라는 설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걸 잘렸냐? 나중에 보면 국립묘지가 반이 잘리기도 하고 막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선을 그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타상행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뭐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져가요. 뭐 이거는 그냥 야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의 서울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다음 거를 보면 그 박정희 정권이 소위 말하는 뭐 경제를 살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뭡니까? 당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고무다라이 팔고 면티 찍는 거죠. 그러려면 뭐 인건비가 쌓여야 되니까 인건비가 쌓려면
어떻게 하면 인건비가 싸더라도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돈이 덜 들어가면 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을 먹고 사는데 충분하면 그 월급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밥값을 통제합니다. 이게 추곡수매, 그러니까 쌀을 그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차이나타운이 없죠. 뭐 인천 이런 데 가봐야 뭐 거의 뭐 그냥 맛집 골목, 먹자 골목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왜 중국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차이나타운이 우리나라에 커지지 못했을까? 짜장면 값을 통제했거든요. 아니 먹는 게 비싸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해봐야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라면도 키우죠. 라면이 이제 싸게 이제 지금 라면은 한 1,000원 정도 하지만 뭐 예전에는 뭐 제 기억으로 한 70원 정도까지 봤으니까 20원짜리 해피라면 기억하시나요? 그 왜 이상 배불뚝이 천사가 나발 불고 있는 해피라면 모르십니까? 그 삼양라면이 모든 걸 점령하고 있을 때 농심에서 열심히 만든 농심이 나중에 신라면 때문에 뒤집어진 거지 그 전에는 별거 없었잖아요. 아예 어서 오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도대체 몇 살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라면 안 들고 그 안 드시고 사셨나 봐. 해피라면 검색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는 이걸 유식한 말로 저고가 정책을 써요. 저고가 정책. 쌀값이 싸면 월급이 작아도 일을 할 것이고 월급이 작기 때문에 싸게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러면 크게 보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싸구려 노동력을 공급을 해줘야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밥만 먹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한 니드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출발하냐면 그거죠. 뭐 서민 아파트로 출발. 서민 아파트로. 당시에 조사를 해보면 어느 형태에 살고 싶으세요라고 물으면 지금은 아마 아파트가 한 뭐 8, 90%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아파트 선호도가 6% 정도 나옵니다. 일단 어른들이 아주 싫어하죠. 그 지난 강의 말씀드렸지만 장독대를 묻을 수 없다. 그리고 아랫목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뭐 예전에는 또 연탄 보일러 아파트 많았잖아요. 아파트에서 연탄을 갈았다는 놀라운 일이. 그때는 많이 죽었는데 1년에 한 500명씩 죽었어요.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꼭 하나씩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상한 데 살았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00명 정도 우리 동네에서 죽은 게 아니라 뉴스에 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1년에 500명 있고 하루에 한 명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자다가 갈아야 될 때 얼마나 헬입니까, 그죠? 꺼트리면 특히 이제 그 예전에 그 어머니들 자다가 이제 꺼트리면 시엄마한테 엄청나게 개욕 먹고 뭐 그런 힘든 세상이었어요. 뭐 그래 또 그 구멍 맞춰가지고 잘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보세요. 그리고 연탄 집게로 많이 두드려 맞고 하지 않았나요? 어 그래서 예전에 그 참 불이 있으니까 놀 건 많았는데 뭐 바퀴벌레 잡아도 다 연탄 보일러 집어넣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태워 죽어야 된다는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알을 놓고 죽잖아요, 얘네들이. 그래 확실하게 화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때는 한번 씻는 것도 전쟁이죠. 그 위에다가 큰 거에다 물 받아가지고 데워가지고 그걸로 씻고 뭐 어떻게 살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오피스텔 이런 데 가면 너무 좋죠. 제일 좋은 게 이제 그냥 보일러를 켜져놔도 따뜻한 물이 나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계단식이잖아요. 계단이 난간이 없어요. 술 마시고 올라가다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싸게 해야 되니까요. 여기 이게 보이실 건데 여기 평당 분양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 근데 이제 그때 15,000원하고 지금 15,000원하고 틀린 거죠. 뭐 액수로 보면요. 닭 한 마리 값이잖아요. 지금 요즘 뭐 올리브 치킨 16,000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옆으로만 세면 그래서 예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액면가는 이렇게 날아간다. 70 몇 년도에 평당 분양가 15,000원 할 때 라면 20원이었어요. 라면 해피라면 기준으로. 어,
다들 그 라면을 기억 못하게 신라면으로 올라와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라면이 지금 하나 1,000원이라고 봤을 때 한 평으로 라면 몇 개를 파는 거예요? 20원이면 15,000원 나누기 20 좀 누구 폰으로 좀 계산 좀 해주세요. 850개 정도 사나요? 20원짜리면 15,000 나누기 20 좀 해주십시오. 아, 스마트폰 들고 다니까 암산이 안 되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제가 구매력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750개죠. 그러면은 지금 라면 750개를 팔려면 곱하기 100, 그 1,000원 하면 되니까 750만 원 정도 되나요? 공은 3개 좀 붙여주시죠. 750, 네, 곱하기 1,000을 하시면 얼마나 될까요? 7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 7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면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 대비 화폐 가치가 얼마나 빨리 하락하는지는 지금은 강남 아파트들 평균 그 평당 매매가 얼마입니까? 네, 오셨어요. 강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남 사시는 분 4,500만 원까지 갑니다. 평당에. 저 문 한 짝에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강남이니까 그런 거고 평균으로 보면은 뭐 한 2천 가까이 되죠. 지금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정도, 한 32평 기준으로. 예, 그렇게 나누기 32를 하면 천 얼마씩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천 얼마면 1,000만 원 가지고 라면 몇 개 삽니까? 그러니까 그 자산 가격이 이제 화폐 그 가치를 지키는 데는 뭐 도움이 된다. 뭐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겠는데 일단은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챕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래서 아파트가 별로 인기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15,000원 싼 거였거든요. 당시에도 15,000원 싼 거였어요. 여의도에는 그 새로운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45,000원이었어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여의도 아파트들은 지금도 괜찮은 잘 안 무너지는 게 좀 있는데 보통 서민 아파트는 요 정도. 그리고 산에 지어지는데 산에 지어진 이유도 골 때립니다. 뭐 산이 싸니까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 각하가 내가 일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가 들어가면 이제 환경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평가 싹 다 해서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아파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도 이제 주민들이 깔고 있죠. 예,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이었고 예전에는 인테리어가 없어요. 중국이 그렇거든요. 중국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면 그냥 시멘트예요. 그래서 이제 완공될 때쯤에 각각 인테리어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싸게 가려면 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 통째로 나오잖아요. 그게 오히려 중국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인테리어비를 안 받거든요. 온리 건축비만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고급재를 쓰든지 아니면 벽지만 발라 팔든지 그게 선택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낫다고 보는데 우리도 그땐 이랬습니다. 그땐 이랬어요. 그러다가 예전에는 뭐 아이들 떨어져 죽고 이런 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제가 태어나기 거의 10년 전 일인데요. 70년 4월 8일 날 아파트가 홀랑 무너집니다. 요즘 인터넷에 짤 돌아다니고 보면 중국 아파트 넘어가 있는 거 보고 콘크리트 대신에 수수깡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반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데 겨울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으니까 버티고 있다가 이제 4월달 땅이 녹으니까 폭삭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림공사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 못 뽑고 난리 났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밖에서 보고 계시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눈치 보고 계시지? 예. 이 사건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서민 아파트 계획이 완전히 그냥 아웃되는 거죠.
아웃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붕괴하면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마 붕괴에서는 아마 그 붕괴의 샤넬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세월호가 아니었으면은 이게 단일 사고로는 또 대박이 아니었을까. 골 때리는. 이거는 그 기억나신 90 몇 년도 김영선 정권 때니까 이때는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보면 그 김영선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되게 많이 닮았죠. 일단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 역술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박근혜가 이제 마가 껴가지고 주변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실제로 그렇죠. 엄마 죽었죠, 아빠 죽었죠, 사촌 죽죠, 국민을 죽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늙은 사람 잘 안 죽죠, 그죠?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죽어요. 이번에 의정부에서 죽은 분이 한 60세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사고로 환갑 이상 분이 죽은 게 처음이지 않을까. 그 전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군인 다 젊은 친구들이 죽어 나갔지 않습니까?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왠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의도에서 국가적인 구술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이거 막아야 된다. 하야시키지 못하면 이제 구술해가지고 어떻게든 국민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요. 아무튼 뭐 다음 슬라이드는 어쩔 수 없이 또 박정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파트는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좀 바뀝니다. 여의도권은 이러지 않았어요. 여의도는 3배 정도 가격이 됐고 그때 감리를 처음 한 게 이제 독일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못도 안 쳐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서민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프리처 사진전 아시죠?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시장한테 유족들이 이제 노려보는 표정이 있는데 그거 보면 딱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세월호 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일단 아파트의 출발은 별로 지금처럼 환영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금 뭔가 집을 사고 할 때 보통 아파트는 2, 30년 정도 보고 하는데 그 2,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옛날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잠깐 이거 좀 놔두겠습니다. 뭐 건설하면 뺄 수 없는 게 경부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원래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네, 네, 손, 모르겠다는 없습니다. 뭐 아님 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권자라면 자 이 기획서가 올라왔어요. 이제 나라면 한다. 오케이 달려보자. 그래도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요건 아니었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은 박정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경부고속도로는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워낙 그 광고도 많이 때려놨고 뭐 광고라고 보기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뭐 일베나 이런 데 가면 그 소위 이제 야당의 무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뭐 야당이 뭐 김대중이 뭐 고속도로에 들어누워서 방해를 했다는 등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요. 이 원안을 반대한 거지 고속도로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경부선을 반대한 거야.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국민들이 고속도로가 뭔지 몰랐어요. 차도 없던 시절에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그리고 놀라운 거는 완공됐을 때 이거 이제 테이프 끊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박정희하고 쭉 내려옵니다. 중간에 그 박정희 차는 외제차였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거라 부산까지 왔는데 도중에 다 퍼져가지고 혼자 들어와요. 지금처럼 지금도 여차하면은 그냥 내려가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길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지 뭐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달린 차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스님한테 뭐 헤어 트리트먼트를 주는 뭐 그런 약간 느낌일까요. 언젠가 머리가 자라면 쓰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7살짜리 조카한테 김치냉장고를 사주면서 이제 장가 갈 때 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일단은 그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들어서면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2개가 있습니다. IMF 세계은행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IBRD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전 지구적으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박살이 납니다. 다 박살.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다 폭격을 맞고 다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6.25까지 했잖아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돼서 이제 국제개발기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원조해주는 게 이제 IBRD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더니 답이 없죠. 여기서는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원도에 석탄은 좀 있다. 일단은 그게 있고 물은 많은데 여름에만 온다. 여름에 비가 많다. 뭐 요 정도니까 태백이나 강원도하고 서울을 연결하자. 이제 그 연탄이 필요하니까 지금처럼 이제 도시가스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고 뭐 포항하고 목포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서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지고 산업을 만들자고 한 게 이제 IBRD 아니었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선을 고집합니다. 뭐 이유는 뭐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박정희는 일본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일본하고 뭔가 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부산 직할시를 만듭니다. 부산 직할시라고에 살아본 사람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광역시가 아니고 직할시입니다. 부산이 처음으로 직할시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하고 가까운 거죠. 항구도 있지만 일본하고 가까운 항구잖아요. 이게 항구로 치면 인천도 직할시 바로 했었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동임에 우리 교과서에 다 배웠잖아요. 남동임에 우리가 왜 행정학과도 아닌데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왜 국가 정책을 공부를 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4대강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국정교과서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국정 홍보를 교실에서 한 거지. 교실에서 골 때리는 겁니다. 아무튼 독재니까 가능한 건데 뭐 지금 그렇게 하려고 국정교과서를 하자 이런 얘기 좀 있잖아요. 또 그게 그때가 그립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알아보고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그 정책이 아주 잘 된 거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거의 세뇌를 받았지 않습니까? 비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마치 사람들은 차들이 엄청 많은데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한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차가 일단 없었다니까요. 차가 없었고 그리고 워낙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과 동시에 보수 공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IBRD가 이 경부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황당한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일단 경부선이 있어요. 열차가 다니잖아요. 지금은 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운송의 문제인데 그건 기차가 제일 싸잖아요. 그럼 경부선이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기찻길 옆에다가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난리인데 왜 굳이 여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박정희 이제 일본하고 연결되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그 길이 생각보다 많이 다져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6.25 때 탱크들이 지나간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공사하기가 좀 쉬운 거지. 길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끝끝내 설득해냈던 게 그거예요. 전쟁 나면 주일 미군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만 해도 전쟁의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오케이가 됐는데 문제는 IBRD가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 포항이나 목포 이런 거는 자기들이 제안했던 거는 건설 비용을 융자를 해주겠지만 경부선한테는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가 된 거예요. 근데 저 고집이 있으신 양반이잖아. 지금 대통령이 아버지니까 그 고집이 어디서 왔겠어요? 유전이죠. 그래서 국제시장 보시면은 왜 탄광 가고 왜 그 독일의 뭐 탄광에서 고생하는 장면 막 나오잖아요. 간호사가들 하는 거. 그 안 가도 된 거였어요, 사실은. 그냥 IBRD에서 하라고 하면 그 남의 돈 그냥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이걸 경부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앵벌이를 보낸 거지.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돈이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뭐 월남 파병이라든지 월남 특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굳이 안 해도 될 거였다.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뭐 그렇게 미화할 필요가 있었나?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이 고생한 건 인정하죠. 그분들은 진짜 뭐 나라를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먹고 살기 위한 건지 반반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서 진짜 이국 땅에서 고생하신 거는 인정을 해드리는 건데 문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IBRD도 이제 그 경부선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건설비용이 당시 돈으로 3,500억 정도가 된 거예요.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넘사벽의 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년 반 만에 완공이 되고 450억으로 완공이 됩니다. 10분의 1로 만든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요게 재밌습니다. 요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군대가 많죠. 군대는 공짜지 않습니까? 군발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군인 때 왜 나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냥 짬밥이 아니라 싸제밥만 준다면 하루 그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놀라운 군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가다 경력 3년 차들이 많죠. 거기 그때는 3년이었으니까. 그때는 3년이 아니었군요. 70 김신조 들어와 가지고 3년이 된 거죠. 김신조 사건도 아시죠? 그 외국인들 상대로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그 박정희 목 따러 왔다는 그 간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군이 갑자기 3년으로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전역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1년 더 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죽고 싶어? 얼마나 죽고 싶어요 그거는. 하루 차이로 전역한 사람들은 뭐 얼마나 꿈결 같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병장들 밑에 있던 상병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병장들이 집단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애들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죽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나와서 나이를 먹어가지고 빨갱이를 때려잡자 하는 건 이해가 좀 된다. 실제 고생을 하셨으니까. 뭐 그때 재밌는 일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예비군도 생기고 민방위가 생기잖아요. 그 간첩 하나 때문에. 그 놀라운 일하면서 싸우자. 대단한. 아니 그때는 뭐 사활 지금은 예비군 하면 아우 기차 주고 뭐 이런 건데 그 예비군 지금 없애도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민방위는 뭡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민방위 가면 예전에 민방위 가면 정관 수술 하면은 빨리 집에 보내주고 그랬어요.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왜냐하면 그때 서울시에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가지고 왜그 요즘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 하잖아요. 개체수 관리해야 된다고. 그게 국민들을 길고양이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다 고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못 치게 이렇게 하자는 게 또 그게 정부 정책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 고무고속도로는 정말 군인들만 빡세게 굴려가지고 그게 가능했을까? 뭐 미군의 도움도 있었죠. 근데 가장 재미있는 거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모든 건설을 해보면 최고 비싼 게 땅값입니다. 아파트 건설 비용도 있겠지만 솔직히 문경세제 레미안을 새로 짓고 신사동에 새로 지으면 건설 비용만 딱 놓고 보면은 별 차이 안 나겠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은 이제 넘사벽이잖아요. 왜겠습니까? 신사동과 이제 문경세제는 이제 다른 나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건설하는데 그 건설 자체는 군발이를 쓴다고 쳐요. 그럼 땅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돈이 한 10분의 예상 가격의 10분의 1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만큼의 누군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만큼을 한 20% 정도를 나라한테 바쳐라고 합니다. 그냥 공짜로. 그러면은 땅 주인은 미쳤다고 줍니까 그거를? 근데 정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한테 주면 여기다가 이거를 우리가 민간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여기다 도로를 깔아줄게. 그러면 도로가 연결돼 있는 땅하고 혼자 떨어지는 땅값은 천지 차이잖아요.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도 괜찮은 장사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박정희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원래 이런 게 있어요. 개발도상국가들이 정부가 돈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이거 채비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또 받아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깔고 또 이런 식으로 전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땅값이 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은 군발이 돌리면 되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 가능한 거예요. 외국인들한테는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거지. 이게 바로 창조 경제가 아닌가. 뭐 그런 이러다가 이제 친정부 성향을 드러내는 건가?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근데 채비지라는 게 잘 안 팔려요. 일단 누군가가 사줘야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개념을 그때 지금은 뭐 단톡이나 이런 거로 돌리겠지만 그때는 이거 그냥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 거기 괜찮겠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땅을 못 사게 하면 아예 없어져요. 다른 땅을 못 사게 하면 채비지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는 그 박정희가 그 녹색 성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도시 주변을 에워싸면 도시가 더 확장이 안 되니까 땅 살 돈들이 살 땅이 없으니까 여긴 개발이 안 되는 곳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놓은 채비지가 팔리겠지라고 해서 70년 1월 1일 날 갑자기 발표해요. 그래서 주공도 당합니다. 주공도 이제 그 주공 아파트 건설하려고 땅 다지고 있다가 거기가 그린벨트 된 거예요. 뭐 그걸로 뭐 날아간 거지. 뭐.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도 모를 정도로 깜짝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결과적으로 녹지는 되긴 됐으니까. 근데 그린벨트는 그냥 고무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경부고속도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박정희가 잘한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다.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다른 걸 먼저 건설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짓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재밌는 거는 경부고속도로보다는 바로 강남이죠. 강남은 이제 처음엔 영동이라 그랬어요. 영동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왜 영동입니까? 지금 영동하면 영동고속도로 생각하지만 영등포의 동쪽이잖아요. 영동. 그걸 개발하는데 63년도에 영동 개발이 시작됩니다.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강남이 이제 서울이 된 거지. 그렇게 돼서 온 국가의 힘을 강남에 쏟아줍니다.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이 강남에 들어오죠. 그리고 서울의 4대 명문고 중에 2개, 뭐 경기고 이런 데가 강남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강북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해요. 쉽게 말해서 지으려면 다 강남으로. 그때는 강남이라는 게 서울 하면은 이제 사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강남은 저기 지금으로 치면 뭐 천안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한강다리 2개 있었어요. 광진교, 한강철교거든요. 그럼 한강철교를 건너가지고 강남을 이렇게 가야 돼요. 올림픽 대로도 당연히 없던 시절이죠. 남부 수단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화문에서 차 타고 저기 분당 근처까지 가려면 3시간 정도 걸렸대요. 그때는. 지금 3시간이 부산도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민간은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가냐. 그랬더니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제 채비지로 이렇게 많이 이제 받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남에다가 모든 힘을 때려주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얻어놓은 채비지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 돈으로 또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획부동산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강남은 큰 거예요. 완벽하게 기획부동산이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면 63년도에 이게 시작돼가지고 79년도 제가 태어날 때 그때까지 몇 년입니까? 그러면 한 16년 정도, 한 15년, 16년 되는데 압구정의 땅값은 제 79년생인데 왜 빵 터지시나요? 6으로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그래서 875배 그리고 신사동 이제 가로수길은 1000배가 오릅니다. 1000%가 아니고 1000배죠. 그러면은 뭐 몇 프로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강남은 그렇게 갑니다. 강남은 이렇게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말죽거리 신화라든지 물론 근데 강남에 땅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기도 정말 좋아야 됩니다. 개포동 이런 데는 나라가 이제 쉽게 말해서 수용이라고 들어보셨죠? 토지 수용. 그냥 헐값에 팔래 아니면 죽을래 이게 수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댐을 지으면 수몰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처리할 때 하는 게 수용인데 뭐 그때는 이제 개발될 줄 알고 열심히 사놨다가 감정가에다가 그냥 내다 팔리는 이제 곡소리 나는 일도 사실 좀 많았고 그래서 강남에 땅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가 강남이라는 게. 그래서 이 강남을 키우느라 전 국토의 분산될 에너지가 여기로 다 모인 거지.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 내에서도 강남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실제로 보면요, 강남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은 삼성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재벌 중에 삼성전자 논현동에 있잖아. 나머지 모든 대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사대문 근처에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와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부르면 가야 되는데 삼성이니까 강남까지 나간 거예요. 네가 와 이렇게 된 거죠. 삼성의 가오가 여기서 보이는 거고 나머지 뭐 SK부터 해가지고 싹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권은 뭐 약간 특화돼가 여의도 쪽에 많긴 합니다만 우리 소위 말하는 재벌들은 다 지금도 보십시오. 자 숭례문 근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 강남은 돈을 많이 쓰는 곳이지 돈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이 어떻게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강남은 절반은 사교육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 반포동 가보십시오. 사람 살 때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새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그 아파트들이 몇 년 된 거야. 거기서 그 가격 주고 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유는 하나죠. 이제 학군.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들이 경쟁 교육을 좋아하는 겁니다.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그렇게 해야 사교육이 뜰 것이고 사교육이 떠야 강남 집값이 받쳐주거나 혹은 더 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고 뭐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숨어있는 공부방들이 있어요. 이 건물들 안에. 그러니까 한때 엄청 날려주시던 그 신내림을 받은 교사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방을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일단 여기 주민이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눌러져가지고 헐. 이게 빠르겠군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만의 이너 서클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개발할 때 그럼 서울에 몰려든 많은 서울이 1년 그 인구가 가장 많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80 몇 년도인가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가 나와가지고 그 서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아십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졸라게 맛없는 쌀이에요. 대신에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쌀을 가격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맛을 포기하고 그냥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통일벼인데 통일벼가 되게 쌌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촌은 더 헬이 된 거지. 안 그래도 쌀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벼가 나와서 더 헬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놓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냥 진보다리 싸고 그러다 보니 도시에 빈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농사지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서울에 방구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판자촌 이런 뭐 봉천동이라든지 뭐 이런 판자촌을 지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걸 묵인을 해요. 정부들. 왜냐하면 싸구려 노동력이 필요한 거니까. 처음에는 묵인을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외국 정상들이 막 오고 하는데 서울역 이런 데 다 판자촌이니까 골 때리잖아요. 가오가 안 사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것들을 좀 쫓아내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실제로 그냥 근데 정부가 골 때리는 게 쫓아낼 때는 거의 뭐 쓰레기 치우듯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세금도 받았어요.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묵인했다는 얘기지. 이게 그 법적인 권리는 주지 않고 세금만 걷었던 우리나라 정부가 좀 이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거의 길고양이 이하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길고양이도 모아가지고 그렇게 다 죽이진 않아요. 물론 안락사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빈민들을 경기도로 빼자는 계획이 그 유명한 광주 대잔치 사건이거든. 쉽게 말해서 신도시를 하나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가면 그냥 집도 주고 일자리도 지어줄 테니까 가서 살아라. 돼가지고 이제 닐리리아 다 간 거죠.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들판. 뭐락 페스티벌도 아니고 텐트 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물 막 해서 먹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1년 반 넘게 버티다가 안 되니까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사람을 먹었느니 뭐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항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놀래서 서울시장이 가서 성남시로 승격을 해줍니다. 성남시로 승격을 해주고 성남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로 했는데 성남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 두 개를 놔가지고 잠실지구를 같이 개발해요.
강주 대장지 사건 때문에 잠실이 만들어집니다. 잠실대교 천호대교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어졌어요. 물론 그것도 채비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남은 좀 웃기죠. 그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성남이 지금 또 분당과 구성남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 파는 사람은 절대 성남 판다 얘기 안 하죠. 분당 판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분당은 신줄 알았어요. 아니 하도 분당 하니까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천당보다 분당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이 모르긴 해도 졸라게 좋은 건 된가 본데 아무리 지도로 분당시는 없는 거야. 알고 보면 분당구였던 거지. 그런 데가 또 일산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잘 몰라도 일산은 알잖아요. 일산 동구 서구인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일산은 시장을 잘못 봐가지고 조금 이상해졌고 분당이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홍명보도 그 와중에도 땅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가가지고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땅을 살 정도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이번에 그 이왕구 원내대표도 분당에 땅 사가지고 연락에 욕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욕 좀 먹으면 어때? 그냥 집값 많이 올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그 성남도 재밌는 도시인 것 같아. 하나의 도시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론이 나오는 이제 섹터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 왜 이렇게 아파트에 목숨을 걸게 됐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독특한 경우예요. 독특한 경우.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는 너무 잘 돼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 이 놀라운 제도가 정교하게 물려 돌아가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처음부터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제일 먼저 하면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부가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큰 단지를 지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민간 건설업체에게 공급을 하죠. 그러면 민간 건설업자들은 여기서 재밌는 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골 때리는 제도예요. 지금 잠원동에 자이 아파트가 분양을 뭐 한 좀 됐는데 그 같은 평수에 5년 된 아파트가 12억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새 아파트가 분양가가 10억 4천만 원이에요. 요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 거가 더 쌉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자제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거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중고가 왜 더 비싼가?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죠. 자, 그러면 분양을 받고 나가지고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넘어오면 시가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그 아파트라면 지금은 시가가 12억 원이니까 10억 4천만 원의 분양만 받을 수 있다면 앉아서 1억 6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로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정부의 강력한 통제죠. 북한이나 뭐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자유주의 거에서 왜 가격을 이렇게까지 통제할 이유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는 대신에 그러면 건설사들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땅을 되게 싸게 공급하고 그리고 자기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분양할 때 어떻게 하면 선분양제잖아요. 물건이 애플이 예를 들어 아이폰 7을 발표합니다. 2년 후에 출시. 그럼 지금부터 돈을 붓는 거예요. 애플에다가. 그게 선분양제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사야 돼. 돈 내기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거래가 말이 안 되잖아요. 물건도 보지도 않고 돈부터 내야 돼. 우리 청약통장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분양을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에 돈부터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왜 미리 돈을 찌릅니까? 그리고 100%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당첨을 받아야 되고 당첨이 되면 또 뺑뺑이 돌려가지고 층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막 애타는 순간들이 많죠. 진짜 그 뺑뺑이가 돌아갈 때 그리고 자식의 대학 발표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뉴스에 보면 막 울고 막 껴안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나라죠. 아무튼 골치 아픈 건데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 돈이 필요가 없어요. 미리 돈을 받고 그걸로 지으면 되니까. 그리고 정부는 또 뭘로 돈을 버느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차이가 났거든요. 시가하고 분양가가. 그러면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1억에 분양을 하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강제로 채권을 사게 해야 돼. 이게 우리 예전에 유선전화 가입할 때 25만 원씩 하고 해약하면 25만 돌려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닭 사먹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070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집은 되게 힘들었군요. 그것까지 찾아야 될.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 이자가 당시 이자보다 훨씬 싸죠. 근데 그때 얼마라고 적혀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이 한 5명 있어. 아파트 한 채에.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한 20%, 10% 정도 되는데 이 채권이 2%짜리예요. 그러면 정부도 앉아서 8%의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적어내요. 나는 2%에 살게, 난 1%에 살게. 제일 싸게 한 사람한테 집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하는 것도 없이 돈을 버는 거죠. 돈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 건설업자들은 자기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냥 건설해 놓고 나오면 그만이고. 그런데도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이것만 받으면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때는요 분양가가 지금은 뭐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다시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1억짜리 아파트면 분양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전세가 한 4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청약에 한번 되는 그 드림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 드라마 보면 그 전날에는 신혼부부가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날 추첨이니까 그거 되면은 뭐 껴안고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30% 40%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이 군사 정권을 뒤집고 싶었지만 이 판이 깨질까봐 좀 느슨해지는 거야. 자기가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청약을 받으면 분양을 받으면 나도 중산층이 되는데 지금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게 깨질까봐 소위 말하는 보수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되죠. 정치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이유가. 그리고 예전에 그 영순위, 1순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유일무이하죠. 1순위 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시장에서 만약에 무조건 30대 1은 기본이었거든요. 아무리 별로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포기되면 이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는 사람들이 거의 그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나는. 그게 돼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아파트를 시가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잖아. 요거 이해되시죠? 마지막에 이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게 사이클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때 5번, 6번 이상 청약을 신청했는데 떨어진 사람한테는 영순위를 줘요. 하자마자 되는 걸로. 그러니까 3번, 4번 애매하게 떨어진 사람조차도 포기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소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전세 하나 구해가지고 그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계속 서울로 올라.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거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시가에 사줄 사람들이 별로 없죠. 시가에 사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상식이지만 이게 70 몇 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집을 그냥 말 그대로 캐시로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세가 나옵니다. 집은 두 개 있으면 하나 있으면 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근데 분양가보다 비싸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전세가 한 절반 정도의 가격에.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보면 이거 일단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니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반값에 빌려주고 그 사람은 그냥 그걸 쓰고 한 좀 그러고 나갈 때는 받은 돈은 그대로 주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친구가 샤넬백을 샀어요. 내가 100만 원 예치해 놓고 2년을 쓰다가 다시 갖다 주면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꼴입니까 이게? 이럴 수만 있다면. 근데 전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더 좋은 새 거를
왜겠습니까? 사놓으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면 전세 한 4천 해가지고 자기 돈 1,0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1억짜리 집을 사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그 돈으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구조는 그랬죠. 그래서 예전 전세 서름 뭐 이런 그때는 이제 지금도 약간 뭐 다른 구조로 힘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거고 그리고 그럼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했느냐? 전세도 힘든 사람 그때는 그래서 개 모임을 했죠. 예. 지금도 개 하시는 분들 뭐 먹자개 이런 거 말고 뭐한 달에 3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요. 어, 다 개 모임 그러다가 이제 개주가 튀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혹 그런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사회면에 보면 꼭 있습니다. 연탄가스 마시고 죽거나 아니면 개주가 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늘 이제 광고가 아니고 기사가 나왔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파트 드림은 이 세 가지가 거짓말같이 정교하게 잘 돌아간 거야. 그러다가 참 문제가 발생한 게 하우스 푸어죠. 그러니까 70 몇 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예산을 써가지고 장기 임대주택을 좀 싸게 공급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은 70 몇 년도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냥 돈이 없어 그럼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자만 조금 싸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특혜 그 하나 받으려면 뭐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잔인한 나라예요. 따지고 프랑스 이런 데 가면 내가 집어넣는 거는 대통령 탓이지 절대 내 탓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난은 누굴 탓합니까? 자기를 탓하죠. 근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회적 학습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근데 이제 87년에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6월 항쟁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의 혁명하고 좀 비슷했던 혁명까지는 아니었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거지.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전두환 정도는 끌어내가지고 목을 잘라야 혁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도만 하나 바꾼 건데 뭐 그것도 놀랍긴 했죠. 그게 이제 6월의 기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대단하게 이제 그때만 해도요. 뭐 FNF 단톡방도 없었는데 6시만 되면 전국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다 멈추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그 군사 정부가 놀랄 수밖에 없죠. 특히 전두환은 쿠데타에 또 쿠데타잖아요. 이중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정희 말기 때 박정희가 죽을 때 제가 박정희가 죽고 한 달 후에 태어났거든요. 박정희가 죽을 때 국가 발표 그러니까 정부 발표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참고로 올해는 1.9%인가 그랬습니다. 1점 몇 프로였습니다. 그때 정부 발표 물가 상승률 몇 프로였을까요? 19%입니다. 19%. 쉽게 말해서 쌀이 1년에 20%씩 비싸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죠. 월급이 20% 올랐을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죠. 자,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도 물가 상승률이 19%입니다. 보통 20%를 넘어가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요.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 뭐 물가 안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물가가 올라가면 자기가 목이 잘릴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박정희가 총 맞아 죽지 않았다면 종로에서 돌 맞아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뭐 이제는 지금은 향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19%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참 그때 물가 오르고 할 때 5% 정도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냉면 한 그릇이 12,000원 가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어제 톡방에서 말씀드린 제 친구의 그 슬픈 창업 이야기. 밀가루값 60% 올라가지고 뒤지고 싶고 그리고 치즈값도 6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뭡니까? 5구 쌀 피자죠. 토핑과 빵이 동시에 오르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5,900원 고수해야 되잖아요. 죽고 싶은 거지. 안 망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놀라우면서도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 쟁취해가지고 그걸 안 했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노태우 될 거였어요. 근데 왜 그 난리를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땅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땅을 칠 일이 이거만큼 또 있을까요? 그제 친구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뭐 주변이 다 빨갱이잖아요. 주변이 다 빨갱이인데 그때 이제 총선이 졌을 때 이명박 때 총선 진 것만 해도 신경성 위험에 걸리곤 했는데 대선에서 졌을 때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싸고 그랬어요. 다 출고조사 11시쯤 되니까 애들이 전화를 안 받고 그 방에 들어가서 한 며칠간 나오질 않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후쯤에 모여가지고 그냥 술집에 앉았는데 한 2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면 무슨 민주당 선대위원장들도 아니고 저희 집에 TV가 모니터 5개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를 다 켜놓고 컴퓨터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전 선거 때마다 거의 그 선거 캠프로 방불케 하는 중계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때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사진이 지금 보면 지금도 가슴이 깝깝해지는데 근데 그런데도 이제 모여서 생각을 해보면 87년의 멘붕은 뭐 이거에 비하면 이건 애교죠, 그죠? 87년도는요. 우리는 원래 있던 선거에서 진 거잖아요. 근데 80년대 때 없던 선거를 쟁취해내 가지고 진 거잖아요. 오히려 정당성을 더 줬잖아.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쿠데타가 아니고 선거로 됐잖아. 골 때리는 거지. 뭐 그렇게 된 거였고요. 뭐 이유는 아실 겁니다. 양김이 이제 단일화를 못했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죽기 전에 그걸 엄청 후회를 했죠. 네. 그때만 해도 뭐 그래서 그게 역시 진보는 쪼개져서 망하는가 뭐 이런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던 한 해가 아닌가. 이게 어찌 됐건 예란다. 노태우 대통령이 32%인가 하여튼 최저의 득표율로 지금 문재인의 절반 조금 넘어가는 그걸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죠. 그리고 바로 좀 전에 이런 항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쫀 거죠. 쫀 거고 정부의 판단으로서는 물가도 물가지만 최고로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게 바로 주택난일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영구 임대주택 평생 월세가 오르지 않는 전세가 오르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을 드디어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우리나라 내수 살아나요. 당연한 거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 뭔가 지금은 예전보다 소위 말하면 재무설계니 미래를 꿈꾸는 게 힘들어진 이유가 딱 2개가 있어요. 일단 고용이 불안정해요. 예전에는 자기가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가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가 됐건 자기가 계획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내가 2-30만 원은 모아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집값. 지금은 전세가 계속 올라가거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움직이죠. 이게 버는 것도 알 수 없고 내는 것도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사람이 너무 놀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수가 죽어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내수를 육성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만 해주면 사람들은 돈을 쓰기 시작해요. 경제 심리니까.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살던 집에 계속 살려면 2년에 2천만 원씩 올려줘야 된다는데 죽고 싶은 거죠. 예전에는 경기도로 나가다가 이제 경기도와 충북의 경기까지 나가야 되나? 그래서 수도권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도쿄가 출근하는데 평균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도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얼추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출근하는데 40분 걸려 이러면 가깝네요 이런 얘기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은 2시간 8분이면 가거든요. 요즘에는 무정차로 가면. 그럼 이제 서울 부산 출퇴근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 교통 좋은데 또 집값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 안 좋은 데로 또 가야 돼. 도대체 어디 무인도로 찾아서 뭐 익스플로러가 돼가지고 저기 뭐 탐험가가 돼야 될 것 같아. 오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들어진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흐름을 쫙 보면 그때 이제 만약에 정부를 조금 더 겁을 줘가지고 장기 임대가 아니라 영구 임대 이런 거를 제도화 시켜 버렸으면 적어도 집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때 그냥 직선제만 하고 정치적인 성과만 내고 경제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끝내버린 게 천추의 한인 거죠.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촛불 시위도 할 때 이명박을 내렸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일베가 만들어지고 네이버에 댓글이 달리고 한 게 촛불 시위 이후예요. 아, 인터넷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걸 판단시켜 준 거죠. 이게 오늘의 유머 그 숲속의 참치 그 여직원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였잖아요. 숲속의 참치. 그리고 뭐 가냘픈 여직원이 있는다. 전혀 가냘프지 않았죠. 뭐 77 사이즈 정도 돼 보이던데. 저게 가냘플 것 같으면 뭐 아무튼 뭐 그게 그 사람이 활동했던 게 오늘의 유머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외계 있습니다. 촛불 시위할 때 거기서 후원을 많이 했어요. 막 돈 모아가지고 뭐 컵라면도 보내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배우 세력으로 지목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난을 많이 친 거죠.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이 졌을 때 박원순한테 졌을 때 이제 새누리당이 깨달은 겁니다. 인터넷을 놔두면 다 죽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이버 사령부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의 해킹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북한은 가만 보면은 배는 고프지만 못하는 게 없는 놀라운 나라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배도 깔아앉히고 포격도 잘하고 심심하면 해킹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먹을 게 없지? 먹을 것 많은데 딴 걸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먹을 것 빼고 다 해결하는 아니 놀라운. 근데 그렇게 우연이 아닙니다. 북한의 해킹 실력을 선전해야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 이런 것들 명분을 얻고 그것들이 알고 보니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북한이 해킹을 조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인터뷰나 이런 거 까는 거 보면은 덕분에 망한 건 브래드 피트죠. 인터뷰를 개봉하니까 소니 픽처스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던 걸 다 그냥 해킹해가지고 인터넷에 뿌려버리는데 인터뷰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북한 애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퓨리나 이런 걸 다른 걸 뿌려버려요. 북한 애들이. 그래서 이제 퓨리가 이제 갑자기 IPTV에 공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재밌습니다. 예. 그 라인 일병 구하기를 잇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 본의 아닌 피해자가 생긴 게 이제 퓨리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쭉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요. 자, 그 박정희는 강남 기획부동산이었다. 요거 이제 느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전두환은 500만 원 호를 건설하겠다고.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집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역시 그 뻐꺼 형의 그 추진력은 끝내주는 겁니다. 전국에 집이 500만 호가 있는데 500만 호를 지어버리겠다니. 이야 놀라운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얼추 비슷하게 지어요. 그래서 서울의 다세대 주택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아파트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다 송파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송파구 사는데 송파구를 딱 보면 우리나라 그 현장이 다 보여요. 자, 잠실이 만들어진 게 성남 때문이라고 성남 광주 대단지 사건 때문에 잠실이 개발되는데 그때 이제 잠실은 이제 싸구려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아파트 동끼리 이제 그 체육 대회를 하는데 어느 동 그러니까 한 동이 무슨 잠실동 무슨 동이 다 평수가 똑같으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신경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잠실에도 그러니까 동네별로 분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동네에도 뭐 큰 평수 작은 평수 섞고 이렇게 동네별로 나누지 않고 그 안에서 나누기로 해서 잠실은 원래 작은 아파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천 같은 데는 대형 평수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잠실이 지금의 잠실이 되는 뭐 그런 건데 5단지는 슬프죠. 5단지가 가장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가장 좋았다가 아주 위험한 자리가 됐죠. 롯데월드가 자기를 덮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면 가장 그 잠실역에 인접해 있는 5단지가 지금 5단지 빼고 다 재개발됐지 않습니까? 5단지 보면 이제 그 물에 젖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 오래돼가지고 옆에 뭐 트리지움 뭐 이런 것들은 다 개발이 돼가지고 다 좋은데 제 친구가 5단지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로지 재개발 제가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조금씩긴 한데 15층짜리를 재개발해가지고 뭐 올리려고 하면은 최소한 타워 팰리스 이상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될까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롯데월드 때문에 뭐 땅이 꺼지네 마네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짓는다는 거는 웬만한 가오 아니면 힘들 것이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송파구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뭐 석천역 뭐 이런 쪽으로 갑자기 다 빌라촌이 빼박하게 있죠. 잠실역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석천호수 밑으로는 다 빌라촌이잖아요. 거긴 헬입니다. 일단 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놈의 주차난 때문에
빌라는 일단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게 쭉 내려오다가 문정법조단지가 나오고 거긴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서울의 마지막 노는 마곡과 문정이 있었습니다. 문정법조. 그래서 이제 멀쩡한 송파구청이 밑으로 내려오고 동부지검이 내려오고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놀라운 가든 파이브라고 있어요. 어, 저희 집에 굉장히 가까운데 가든 파이브가 처음에 거길 갔을 때 이게 여기 왜 있을까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가든 파이브 왔는데 한창 그 광고 가든 파이브 광고할 때는 전 부산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길래 저는 최소한 광화문 옆에 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건가 보다. 용산 파인시티 그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한중간에 하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 올라가 돌아다니다가 그 미국에 보면 50일 비밀 구역 같은 거 있잖아요. 사막에 갑자기 건물이 나오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 가든 파이브.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어쨌든 영화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CGV 송파를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거는 장사되는 건 지하 1층의 이마트와 꼭대기의 그 CGV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걸어 다녀 봤는데 한 2층쯤 되면요. 그 구두 가게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10,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저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도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그거조차 없는 거지. 그리고 주차권이 무료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광활하죠. 항공모함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도로가 아니 주차장이 이렇게 넓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주변에 수소 KTX 이런 것 때문에 오피스텔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1,000원짜리 하나 사면 4시간짜리 주차권을 주는 아주 후한 건물입니다. 다른 데는 뭐 4시간 정도 하려면 10만 원 이상 사줘야 되잖아요. 3시간 이상 되려면 한 50만 원 정도 사줘야 되는데 그 가든파이브 그 비와도 아시죠? 그 사람들 가든파이브 왜 만들었습니까? 청계천 개발할 때 청계천 개발할 때 그 상인들이 우린 어디 가서 뭘 하냐 했을 때 가든 파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되게 싸게 분양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평당 800만 원에 뭐 분양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분양할 때 얼마를 냈겠습니까? 참고로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힌트 3,500만 원 했죠. 2천 몇백만 원 정도 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다 죽는 거지 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갈 일도 없으니까 들어온 업체들도 힘들고 골 때리는 그런 이제 그 막장이고 그나마 가든 파이브 완공이라도 했잖아요. 파인시티 보십시오. 서울에 거기에 사람을 6명을 태워주고 놓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기억 안 나십니까? 강제 철거하다가 경찰 1명하고 주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영산 참사. 거기 지금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참 물론 이제 그 원래 주차장은 아니었지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한계까지 온 거고 그러다 보니 송파구는 예전에 잠실은 이제 아파트를 막 만들던 옛날 시절하고 그 전두환 시절의 다세대 그리고 이명박 시절에 골 때리는 기획부동산 말도 안 되는 기획부동산들이 무슨 지층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송파 밑으로 길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곳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성남이 있는데 또 광교 대단지를 생각나게 하고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때 뭐 집을 엄청나게 지어 놓으니까 건설회사들이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노태우 때는 이제 신도시를 200만 원 건설 막 이런 거 하죠. 일산 분당 막 만들어서 이때 또 이제 로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산 분당 뭐 5대 신도시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고 그 영동고속도로를 이제 4차선으로 만들고 그리고 서울 외곽고속도로 만들고 토목이 돈이 되거든요. 아파트보다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였고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낫죠. 아파트값 오른 것보다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잘 뚫리는 게 우리한테는 좋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게 나은 건데 근데 토목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아파트를 고급으로 지어가지고 쓸데없이 아파트 가격만 높여놔요.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돼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지금 와서 지금 뭐 하겠습니까? 지금 노루고속도로잖아요. 고난이들 뛰어다니고 차보다 뭐 사슴이 더 많고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다고 그래서 나온 게 4대강이에요. 온 국토로 공사판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필리핀 군도처럼 만들겠다. 다 섬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무튼 뭐 FOC가 됐고 김영삼 때는 이제
이제 재건축 신화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재건축 신화가. 그때 뭐 재건축 뭐 나중에 한 IMF 이후에 재건축이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냥 자기 집이 있으면 아파트 한 채 그냥 받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전국의 재건축 조합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건 거의 없지만 다 그냥 재건축 니꼴 로또였어요. 뭐 그랬고 IMF 때 또 재밌는 게 레미안이 출발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들이에요. 건설사들은 건설만 하고 빠졌어요. 분양만 하면 끝이었는데 삼성은 늦게 시작하거든요. 현대가 그때 왜 이명박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뭐 중동 특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그 바닥에서 현대 아파트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삼성은 중동 특수로 나도 돈을 벌고 싶은데 건설이 답이 없잖아요. 갑자기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조그만 회사를 사가지고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합니다. 다른 걸 다 다른 애들이 잡아버리니까. 그게 아파트였던 거죠. 근데 아파트에서 재건축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허름한 동네에다가 재건축을 하고 레미안이라는 그 브랜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레미안 살고 싶다가 되는 거지. 레미안이 IMF의 산물이에요. IMF 예전에는 무슨 한양 아파트, 건영 아파트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아파트가 이제 하나의 캐슬화 되는 거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보수나 이런 거는 다 셀프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관리를 해주죠. 저도 이제 들어간 지 1년 되니까 보수 기간 끝난다고 해가지고 심심해 변기 바꿔달라고 했더니 바꿔주더라고요. 물이 잘 안 내리는 거 같다고 하니까 와서 뜯어주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되는 게 레미안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AF까지 해주면서 이제 레미안에 살면 뭔가 삼성이 이제 AF를 해주는구나. 삼성 그 AF는 유명했지 않습니까? 뭐 기사들 버선 싣고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유명했었잖아요. 아파트에서도 그게 된 거예요. 지금은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하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분여회가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미안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각 동네에 재건축을 하러 돌아다니게. 그게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이제는 그런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가 없죠. 현대는 아이파크고 뭐 포스코는 더샵 그리고 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삼성의 출발이고 그것 때문에 좀 아파트 값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지금 서울에서 가장 골 때리는 아파트 갤러리아 로엔 아십니까? 서울숲 옆에 웬 생뚱맞게 건물 두 개 다당 서인 촛대같이 서 있는 아파트 보셨죠? 그게 이제 한때는 이제 60억까지 갔습니다. 한때는 60억짜리 아파트. 서울숲이 자기들 정원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한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 6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차가 이제 가방도 이제 신발도 나갈 때마다 다르듯이 차도 종류별로 가지고 계시니까 6대 정도는 대줘야 돼요. 뭐 그런 거고 그 별그대에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집이 거기입니다. 그 PPL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40억까지 내려왔는데 뭐 그 말이 되겠으면 40억이면 월세를 알아봤거든요. 그냥 10억에 2,500만 원입니다. 월세 2,5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 어이구 2,500만 원이 그래 한 2달만 팔아볼까 생각.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하얏트 스윗룸보다 조금 쌉니다. 하루에 2,500만 원이면 하루에 지금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 조금 안 된다는 거, 70몇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얏트 웬만한 그는 한 54만 원 정도 합니다. 하얏트나 뭐 W 호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평생을 거기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비는 제외고요. 관리비가 270만 원 정도 하십니다. 거기서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면 혼납니다. 다 저보다 젊어요. 로비에 딱 서 있습니다. 룸 서비스를 해줄 것 같아. 왠지. 그런데 이제 고객따라 한번 구경했다가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검색했더니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곳이더라고요. 아주 골 때립니다. 왜 아파트 광고에 보면 왜 풀장 같은 데 있어가지고 숲을 내려다보잖아요. 저는 CG인 줄 알았거든요. 그 아파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40억 보자면 전 그렇게 안 삽니다. 딴 데 가서 살지. 그 정도면 호주나 미국 가가지고 경비행기로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할 게 없으니까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이제 집 장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집 장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레미안이 등장해가지고 이때부터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이때 폭발했던 걸 이제 설거지하는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지금 대책하고 정반대의 대책이 나오죠. 지금은 살리려고 난리는데 그때는 잡으려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말이 강남불패. 그리고 그래서 시가 6억을 넘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종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이제 뭐 세금 폭탄이 뭐 난리가 나고 뭐 했던 게 이때 시절이고요. 이 이후로는 뭐 그냥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집값이 떨어져야 다시 정상화될 건데 그걸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전세가가 뛰는 거잖아요. 전세 가격은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전세를 내놓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안정되거나 내려가겠죠. 근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면 집을 사겠습니까? 전세를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세로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는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라는 건 우리나라에밖에 없었고 앞에 그 세 가지 구조 있죠. 그거에 그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전세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이 없던 시절에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 전세는 이제 거의 없어질 거라는 게 이제 정설. 왜냐하면 전세를 있게 했던 그 독특한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게 했던 그게 그 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던 사람이 이제 하우스포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젊은 층들이 이제 집을 못 사잖아요. 고용 불안과 뭐 이런 것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집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건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이런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은 좋아하는 거. 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인들의 허공에 떠 있고 싶지 않아요. 다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종교적에 가까웠던 거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그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거기에다가 차라리 주식 사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집을 하나 산다는 거는 퇴직할 때까지 여기 목숨 거는 거잖아. 뭔가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한 11분 정도 되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